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프랑스와 사랑에 빠지는 인문학 기행 남부. 작가 마르시아 드상티스, 옮김 노지양, 홍익출판사. 내가 죽어야 한다면 이곳의 태양 아래의 길을.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마르시아 드상티스. 프랑스에 각별한 애정을 지닌 저널리스트이자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행 작가. 미국 ABS, CBS, MBC에서 뉴스 프로듀서로 일하다 작가로 변신하여 보그, 마리클레르, 오프라 매거진, 모어, 뉴욕타임즈 등의 정기적으로 여행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탁월한 여행 작가에게 주는 로엘 토머스 여행저널상을 4차례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너의 숨냄새가 좋아. 너에게서 나는 너만의 냄새.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의 담배향 섞인 숨냄새가 좋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만 맡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숨냄새. 숨냄새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대답할 길이 없네요. 아마도 그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숨냄새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디에서고 맡은 적 없는 그만의 숨냄새.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숨냄새. 냄새에 관한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 그르누이가 가장 좋은 채취를 얻기 위해 25번에 걸친 살인도 마다하지 않으며 향기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 많이들 알고 계시죠? 독일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작고 소박한 도시가 바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주 평온한 마을인데요. 그 혐오스러운 천재 그르누이는 소설 속에서 냄새 사냥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냄새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오로지 그것들이 새로운 냄새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에게는 말의 땀에서 나는 냄새도 막 피어나는 장미꽃송이의 부드럽고 푸른 냄새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숨냄새를 좋아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왜인지 담배 섞인 그의 숨냄새가 지독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의 담배 섞인 숨냄새는 그 어떤 향수에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향사들의 성지라 불리우는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윽하고 향기로운 공기에 감싸인 전 세계의 향수의 본고장, 남프랑스 프로방스에 있는 그라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에즈, 니체의 산책로를 사색하는 방랑자처럼. 니체는 프로방스 산꼭대기에서 불후의 명작을 썼다. 지중해의 여름이 찾아오면 제라늄과 장미 향기가 해변에서부터 올라가 바위산 절벽에 있는 에즈라는 마을을 감싼다. 니스와 모나코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은 멀리서 보면 독수리 둥지와 비슷해서 독수리의 둥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한다. 이 마을은 프로방스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산꼭대기에 위치한 천연 요새로 중세시대 사람들이 로마군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었다고 한다. 정상에서는 다양한 선인장과 다육식물들이 가득한 열대 정원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데 이곳에서 가장 환상적인 지중해 전망을 볼 수 있어 더욱 유명하다. 새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리는 이곳에 서 있으면 중세 이후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아 바깥 세상에 두고 온 시름과 걱정을 잊으려 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밤이면 옛날식 가스랜턴이 켜지는 이곳 호텔의 불빛들은 마을의 자갈길과 곧바로 이어져 매우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낸다. 1920년대에 스웨덴의 윌리엄 왕자가 지중해를 항해하다 이곳 경관에 흠뻑 빠져 그 뒤로 30년 동안 해마다 여름이면 이 마을에 있는 중세의 고성을 찾았다. 이 고성은 지금 샤토에자라 불리는 럭셔리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가수 비욘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등은 이 마을의 또 다른 특급 호텔 샤토 드 라 세브르 도르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다. 이곳 호텔들의 객실은 가파른 산의 각도에 맞춰 겸손하면서도 화려하게 조각된 것 같다. 세브르 도르 호텔 정문에서 왼쪽으로 돌면 고요한 분위기가 이곳 특유의 화려함을 압도하는 장소가 나타나고 슈맹드 니체라는 글씨와 작은 화살표가 나타난다. 니체의 산책로라는 뜻의 이 표지판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에즈 바닷가로 곧바로 이어진다.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는 이곳이 해발 427m에 있는데 예전에 노새들이 다닌 좁고 고불고불한 길을 전부 도는 데는 총 3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평소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완주하기가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곳에 서 있으면 육체적으로 힘든 건 문제가 아니다. 정말 내 숨을 멈추게 하거나 뛰게 하는 것은 감정 변화다. 특히 내려가는 길의 바위 절벽 사이에서 바다가 온몸을 드러내는 광경 앞에서는 감정이 휘몰아친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리는 이렇게 말했다의 3부 시작인 방랑자에서 이렇게 썼다. 마침내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는 바라본다. 그의 앞에 다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킨다. 니체는 1880년대 초반 후일 자기 이름이 붙일 이곳의 산책로에서 현대 철학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의 일부를 집필했다. 그는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물렀지만 급격히 나빠지는 시력과 우울증, 그리고 나날이 늘어나는 광기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니체가 절망으로 점철된 삶에도 순수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이곳의 특별한 기후와 자연 환경 덕분이었을 것이다. 협곡 사이에서 완벽한 V자를 그리며 바다가 펼쳐진다. 공작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을 지나는 산책로 시작 부분은 절반만 포장되어 제대로 된 신발이 없으면 울퉁불퉁한 자갈길 때문에 가장 위험한 여정으로 기억될지 모른다. 여기서 어렵사리 전진을 하면 길은 금세 돌과 멋진 길로 바뀌고 내려갈수록 길이 자꾸 장난을 친다. 갑자기 가팔라졌다가 호련히 사라지고 그러다 곧바로 새로운 길이 나타나 낯선 하늘과 은색 지중해를 보여준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로즈메리, 장미꽃, 올리브나무, 은매와 향기가 섞여 있다. 길과 길이 만나면 이러한 향기들도 만나서 하나로 섞인다. 나비들은 마치 이곳이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집인 것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그러다 험하게 생긴 바위가 앞에 우뚝 나타났다. 다시 흐릿해지고 절벽에 나선형 벽을 만들었다가 옆으로 슬쩍 사라진다. 어떨 때는 이 웅장한 기암괴석이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그것과 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엔 나를 보호하듯이 포근히 감싸주기도 한다. 그러다 갑자기 협곡들 사이에서 완벽한 V자를 그리며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다. 그러면 산책로는 곧장 이 마을의 메인 도로로 연결되었다가 다시 희디흰 백사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왔던 길을 따라 반대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해발 400m에 조성된 중세마을 에즈빌리지에서 기차역과 바닷가로 가는 버스를 타도 된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길은 부분적으로 가파르지만 내려갈 때 거인처럼 느껴졌던 암벽들이 이제는 소년처럼 느껴진다. 걷다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것을 잊지 말자. 에즈빌리지의 암벽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동화 속 요정처럼 잎사귀들 사이로 반짝거리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산책길을 걸으며 당신 안에 니체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초인이 산에서 내려와
세상에 자신의 지혜를 전하는 내용이다. 바닷가에서 독수리 둥지까지 올라가는 길이 니체의 위대한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비아리츠.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우리는 자유가 된다. 프랑스의 캘리포니아라 불리는 서핑 천국. 4월의 날씨는 온화했다. 하지만 오후의 미풍이 앙글레의 카발리에 해변으로 불어와 멋진 파도를 만들어냈다. 이곳에서 서핑 강습을 하는 카린 라브로슈는 건강한 주홍빛 피부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귤색 후디를 입고 서프스쿨이 있는 모래 위에 작은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저 멀리로 사람들이 유백색 파도를 타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선명한 형태가 되어 해안 모래사장 쪽으로 다가왔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늘 저렇게 서핑을 한다. 이곳 비아리츠에는 보헤미안의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고 온화한 기후와 바다와의 일체감이 있다. 그래서 비아리츠부터 스페인 국경의 앙다이까지의 해변을 프랑스의 캘리포니아라 부르는 것이지만 하루가 끝나면 피로가 적당히 섞인 희열 속에서 프랑스 서부 지역만의 파스텔빛 석양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곳은 프랑스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바스크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서핑 레슨을 받아야만 한다. 오늘은 앙글레의 파도가 그리 무섭지는 않다. 서핑하기에 딱 적당하다. 초보자들도 감히 용기를 낼 만큼 부드럽지만 그렇더라도 서핑 보드를 어느 정도까지 밀어올릴 만큼은 높다. 카린이 나를 설득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자에게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신체 활동은 없으며 보드에서 쪼그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관절 부상이 있지 않는 한 보드는 누구나 탈 수 있다고 했다. 카린이 활달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은 웨슈트를 입는 겁니다. 서핑이나 철인 3종 경기, 스킨스쿠버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몸에 착 달라붙는 웨슈트를 입어 체온을 보호해야 한다. 그녀의 레슨은 요가로 시작되었다. 모래사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을 고르는데 이런 모든 과정은 프랑스어로 라체르 프리즈라고 한다. 말하자면 힘을 빼는 과정이다. 아무도 바다의 방향과 길을 만들어내는 파도를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 억지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녀는 이것이 서핑의 제1법칙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해가 막 얼굴을 내밀 때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육지를 뒤에 두고 파도를 타러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어요. 이때는 완전히 자유로우니까요. 서핑은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온 어떤 사람이 코트바스크 지방에 소개한 것이다. 1956년 시나리오 작가 피터 비어르텔이 해밍웨이 원작이자 자신이 각색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영화 촬영으로 비아리츠에 오게 되었다. 여러 가지 버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돌지만 짧게 요약하면
그와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제작자 데릴 제너기 호텔 발코니에서 이곳의 파도를 바라보다가 숨겨진 기차를 발견하고는 캘리포니아에 연락해서 서핑보드를 급히 가져왔다. 그리하여 비어르텔은 비아리츠의 코트바스크에서 최초로 서핑보드를 탄 사람이 되었고 1년 후에는 보드를 여러 개 들여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 흥미로운 스포츠를 전파했다. 이로써 그는 프랑스 서핑의 아버지라 불리며 비아리츠의 전설이 되었다. 오늘날 비아리츠는 전문 서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되었다. 매년 7월이면 세계 최고의 여성 서퍼들이 이곳에서 열리는 록시월드 롱보딩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그때는 이곳 긴 해안선의 20개에 달하는 해변에 서핑과 관련된 업체들이 넘쳐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하지만 싸구려 술집이나 가판대 때문에 어수선해질 일은 없다. 배가 고프면 근처 음식점에서 연어 타르타르, 잠봉, 이베리크, 긴디아 후추로 양념한 파테와 함께 바스크 지방의 스파클링 와인 치콜리를 먹게 될 테니 말이다. 나폴레옹 3세와 외제니 황후의 추억이 서린 해변. 비아리츠는 훌륭하게 진화한 해변 도시로 과거엔 왕족들의 휴양지였다가 프랑스 귀족들의 여름 별장지대였다가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여기서는 차분하고 럭셔리하고 스포티한 모든 것이 모여 거부하기 힘든 패키지가 완성된다. 프랑스에서 이런 특징을 지닌 도시는 이곳 말고는 없다. 비아리츠를 처음 지도에 표시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아멜리에 외제니 황후였다. 본래 이름이 외제니 드몽티조인 그녀는 스페인계 귀족의 딸로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르달레스 여후작과 테마 여백작의 지위를 상속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백작이 되었다. 1853년 나폴레옹 3세와 결혼한 그녀는 이듬해에 남편이 비아리츠에 새로 지은 궁전을 여름 별장으로 선물받았다. 이 궁전이 바로 피터 비어르텔이 머물었던 호텔 디 팔레다. 사람들은 여기를 비아리츠의 꽃이라 부른다. 나폴레옹 3세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이자 의붓 외손자로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자 두 번째 프랑스 황제, 그리고 프랑스의 마지막 세습군주다. 1848년 2월 혁명 후 수립된 새로운 공화국에서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쿠데타를 일으켜 제2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 한편 외제니 황후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교육을 받은 여인이었기에 고향 스페인과 가까운 비아리츠의 익숙한 날씨와 간습과 사람들을 몹시 좋아했다고 한다. 그녀의 개인 비서였던 아우구스탱 필롱의 자서전을 보면 1870년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선포로 폐위되어 추방당했을 때 외제니 황후는 자신의 모든 화려한 궁전에서도 비아리츠의 해변 저택을 가장 그리워했다고 한다. 그녀는 황후 시절 이곳에서 스페인으로 잠깐 소풍을 다녀오거나 피레네 산을 산책하곤 했다.
필롱은 마치 현대의 캐주얼 엘레강스가 유행할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외제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곳에선 저녁 식사를 위해 드레스를 갈아입지 않아도 되었다. 이곳 비아리츠에서 가장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서 젊은 시절의 외제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이 바다와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했다. 나는 그녀가 이곳에서 진정한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독일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동하며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 명성을 얻었던 19세기 화가 프란츠 빈터할터가 그린 시녀들에 둘러싸인 외제니 황후의 초상은 그녀가 매우 우아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준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문득 이런 상상에 빠져들었다. 만약 외제니 황후가 현대의 왕족이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 나가 보드를 집어타고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실으며 자기만의 영원한 여름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어쩌면 이 해변의 서핑 코치이자 유럽 챔피언십 6회 우승자인 엠마뉴엘 졸리에게 개인 강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가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당신은 온몸이 뻐근하고 노근하지만 파도의 리듬을 익힐 수 있어 뿌듯하다. 그리고 바다와 더불어 붉게 타들어가는 일몰 속에서 저녁을 먹는다. 그것도 프랑스의 코트바스크. 그 중에서도 비아리츠 해변에서 말이다. 당신도 이곳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한순간을 느껴보기 바란다. 초콜릿 한 조각에 모든 슬픔이 녹아내리네. 바윤.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에 모든 슬픔이 녹아내리네. 최상품의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곳. 남프랑스 아키텐 지방에 속한 작은 도시 바윤에서는 쇼콜라티에들이 부활절이 다가오면 장인 정신의 창의성을 더하여 토끼, 오리, 달걀에 초콜릿 장식을 입혀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한다. 어떤 도시에서도 이렇게 독특한 부활절 토끼를 본 적이 없는 여행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초콜릿 가게 앞에 장사진을 이룬다. 그저 금색 포장지나 은색 포일로 싼 게 아니다. 이 토끼들에게는 장난기 있는 캐릭터가 주어진다. 이빨은 아몬드이고 눈에는 커피콩이 붙어있는 토끼가 정원에서 당근을 훔치다가 붙잡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 리브강과 아두르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바요는 프랑스에서 코코아 콩이 처음 등장한 매우 상징적이고 근원적인 초콜릿의 고향이다. 프랑스에서 초콜릿 문화가 시작된 이곳이야말로 초콜릿 오디세이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초콜릿은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른 후 유럽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 멕시코의 고대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즈텍 사람들이 쓴물이라는 뜻의 쇼콜라트리라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보고 금세
이것의 경제 가치를 알아보았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원주민들을 전멸시키고 단번에 카카오 농장을 차지하고는 1524년 최초의 코코아를 스페인에 들여왔다. 그 뒤로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스페인 몬테주마 황제 군대의 에너지 음료가 되었고 유럽 대륙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 후 한동안 스페인이 유럽에서 초콜릿 생산의 중심지였는데 루이 13세와 루이 14세가 각각 스페인 공주와 결혼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수행원이 프랑스로 오게 되었고 이때 액체 초콜릿이 함께 유입되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종교 재판을 피해 건너온 유대인이 초콜릿 사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이 후에 스페인에서 쫓겨나 바윤의 생 에스프리 마을에 정착하면서 코코아 사업의 노하우를 프랑스에 가져왔다.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고상하지 않은 장면이 이어진다. 1761년 카톨릭을 등에 업은 프랑스 쇼콜라티에들이 유대인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청원했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초콜릿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유대인은 자기들이 만든 초콜릿 산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다 몇 년 뒤 보르도 의회는 이 법안을 취소했고 그 뒤로 비윤에는 초콜릿 회사가 많이 들어섰다. 당신도 나처럼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라면 넉넉하게 이틀을 잡아서 바윤의 초콜릿 맛 기행을 해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섭취한 설탕과 카페인으로 즐거워야 할 여행이 현기증이 나는 경험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바윤 시내에는 유명한 초콜릿 회사들이 본점이 전부 있어서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작은 자동차를 렌트해서 캉보레백 마을에 있는 피오드바라는 초콜릿 회사와 초콜릿 박물관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이 회사의 젊은 초콜릿 전문가 크리스토프 피오드바는 이 지역의 전통을 훌륭히 살리면서 고급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몇백 년 전에 사용했던 도구와 기계들은 수집해놓고 있다. 콩에서 코코아 버터를 만드는 기계도 있고 앤티크 라벨, 틴박스, 포크와 나이프, 스프레드 나이프, 초콜릿 단지, 코수염단 병정이 그려진 차이나 컵도 있다. 그는 초콜릿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이 학교에 들러 자기만의 맞춤 초콜릿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라이트, 다크, 스페인 아몬드, 커피, 럼, 라즈베리 등 뭐든지 다 넣을 수 있다. 물론 아무것도 넣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옆에 붙어있는 선물 가게에서 다크 초콜릿과 프랄린 가나슈 초콜릿을 샀다. 바삭한 크레페 당텔이 뿌려진 작은 사각형 초콜릿이다. 여기다 초콜릿 비스켓인 페브드 카카오도 한 봉지 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생산한 코코아로 만든 콩 모양 너겟도 쇼핑백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매운 이 지방의 전통 후추가 뿌려진 초콜릿도 하나 샀다. 이것은 너무 매워서 씹지 말고 그냥 빨아먹어야 한다고 한다. 앙티브. 안녕, 여름날의 바다. 안녕, 피츠제럴드.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빛과 바다가 하나 되는 곳. 프랑스가 배경인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설에 등장하는 유명한 장소들을 실제로 찾아갔을 때 그곳이 그 자체로 보이지 않고 자꾸만 소설 속의 세계로 인식되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에 이입해 보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다. 그건 유명한 영화 배우를 봤을 때 그 배우가 아니라 영화 속 인물로 보이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 가령 루앙 대성당이 고딕 건축의 최고봉이고 완성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에 매료된 열성팬이 그 대성당에 들어간다면 엠마와 레옹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인생과 결혼에 대한 환멸로 점철되었던 여인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에 책과 여행이 가장 매혹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얽히는 경우는 단순히 그곳이 어떤 작품에 등장했을 때보다 작가의 삶이 그곳에 온전히 투영되어 있을 때가 아닌가 싶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와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앙티브에 위치한 가르프 해변은 절묘하게 어울린다. 독자는 그의 소설 밤은 부드러워의 첫 대목에서 앙티브의 가르프 해변과 등대를 만나게 된다. 이 대목을 읽으면 피츠제럴드와 그의 아내 젤다, 딸 스코치가 파도에 뛰어들거나 모래사장에 나른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눈앞을 스쳐간다. 이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가르프 해변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주앙 래핑 해변에서 벨레스 리브 호텔이 보인다. 피츠제럴드는 바로 이곳에서 1926년의 여름과 가을을 보내며 당시엔 우리의 타입이라는 가제가 붙었던 이 소설을 썼다. 앙티브 가르프, 주앙 래핑, 벨레스 리브 등이 모두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로 등장해서 아주 특별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한여름의 완벽한 열기 속에서 빛과 바다가 하나가 되는 장엄한 광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 이야기가 있다. 밤은 부드러워는 피츠제럴드의 소설 중에서 완성도가 제일 높은 작품은 아니지만 나는 이 작품을 가장 아끼는 편이다. 여기서 그런 이유를 전부 꺼내들어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몇 페이지를 같이 읽어보자. 이 소설은 칸이나 니스, 모나코 등이 모두 포함된 남프랑스의 휴양지대를 뜻하는 프렌치 리비에라의 전성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시절과 장소는 그야말로 시적인 환상을 전해준다. 이른 아침 멀리 칸이 보이고 오래된 요새는 분홍색과 크림색으로 빛난다. 이탈리아를 가만히 끌어안은 보랏빛 알프스는 강 위에 자기 모습을 비춰본다. 피츠제럴드의 묘사가 너무나 황홀하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되어 지중해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침나절에 그 작은 마을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해변에서의 칵테일, 그리고
줄무늬 우산 아래 해변에서 줄지어 누워 선탄을 하는 미녀들의 모습을 생생하면서도 몽환적으로 그려냈다. 오늘날 가르프 해변은 그 시절과 달리 매년 여름 너무도 붐빈다. 그래도 피서객들이 몰려들기 전에 남보다 일찍 가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당신 어깨를 갈색으로 물들이며 꿈에 젖을 수 있다. 해밍웨이와 함께 보낸 앙티브의 나날들. 1920년대 초반에 피츠제럴드는 프랑스로 건너와 집필 활동을 하면서 1925년 4월에 출간될 위대한 개츠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피츠제럴드는 파리에서 유복한 미국인 부부 제럴드 머피와 사라 머피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들 부부는 미국에서 가죽 제품 회사로 큰 성공을 거둔 후 프랑스로 건너와 살고 있었다. 당시 미국 잡지 뉴요커의 켈빈 톰킨스 기자는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 기사를 연재했는데 그가 이들 부부 이야기를 쓰면서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수다라고 적었다. 가진 자의 삶을 한마디로 함축한 이 문장은 1920년대 미국 사회에서 대단한 유행어가 되었다. 머피 부부의 돈과 에너지, 그리고 인간적 매력에 끌린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랐고 머피 부부는 앙티브를 중심으로 평생 잊지 못할 근사한 파티를 계속 열어 프렌치 리비에라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리비에라는 부자들의 겨울나기 장소였을 뿐 덥고 습한 여름이면 북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도빌로 올라갔다. 누구나 머피 부부의 파티에 초대받고 싶어 했다. 재능 있는 예술가와 작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앙티브에 있는 그들 모임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러자 머피 부부는 앙티브에 아예 빌라를 짓고 친구들을 불러 더 풍성하고 느긋하게 사교 생활을 즐겼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밋빛깔 벽이 아름다운 카프 에덴 로크 호텔에서 파티를 열거나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기분이 내키면 해변에 우아한 피크닉 식탁을 차리기도 했다. 밤은 부드러워해서 피츠제럴드는 그 감각적인 여름날을 그렸다. 그는 이 소설에서 머피 부부를 딕 디머스와 니콜 디버스라는 캐릭터로 재창조하여 여유롭고 기품 있고 사교적인 인물로 소개했다. 1926년 여름, 위대한 개츠비 출간으로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때 피츠제럴드의 알코올 중독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내 젤다는 그녀를 비정상적인 여자로 추락시킨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이 벨레스 리브 호텔에 가게 된다면 그런 피폐했던 삶의 이면보다는 피츠제럴드의 작품과 그가 살았던 1920년대의 낭만을 흠모하며 이상화할지 모른다. 나는 그 호텔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가루프 해변을 느릿느릿 거닐면서 피츠제럴드가 여기서 무척이나 행복한 한때를 살았음이 분명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호텔에는 피츠제럴드가 사용했던 가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던 아르테코 테이블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부수지하는 의자 몇 개가 그것이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품격 있는 5성급 호텔이 되었지만 외관은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의 서재였던 곳은 지금은 다이닝룸이 되어 테라스 바로 옆에서 주황 래핑 해변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서 보면 길게 뻗은 짙은 초록색 섬이 바다와 하늘을 반으로 나눈다. 피츠제럴드는 이 방에서 구름이 바다 위를 지나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호텔의 작은 바에서 해밍웨이와 오랫동안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피츠제럴드의 개인적인 삶은 몹시 불행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 아내 젤다의 정신병과 바람기, 남편처럼 작가로 성공하고 싶었던 그녀의 질투로 점점 심해진 갈등 등 프랑스에서 그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했다. 저 여자가 자네 재능을 좀먹고 있어. 해밍웨이는 젤다가 피츠제럴드의 재능을 망친다면서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면 친구 관계를 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두 사람 관계는 젤다가 나날이 악화되는 신경쇠약 증세로 정신병원을 전전하는 동안에도 근근히 이어졌지만 이미 종착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당신이 이 호텔에 간다면 피츠제럴드가 한 손에 칵테일 잔을 들고 상념에 젖은 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피츠제럴드의 삶은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1940년 12월, 그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 대본을 쓰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45의 젊은 나이였다. 프로방스. 마음이 편안해지는 프로방스 라벤더 꽃밭에서. 프로방스의 진짜 매력은 라벤더에 있다. 어떤 장소와 시간이 특별하게 연결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이콘처럼 기억되는 풍경이 있다. 가령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버몬트의 가을 단풍, 일본의 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벚꽃, 여름 남프랑스의 연보라색 라벤더가 그렇다. 라벤더 향이 미국의 유기농 전문 매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향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프로방스의 모든 들판이며 계곡에 보랏빛 천지를 이루며 라벤더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우리 옷의 단추를 한두 개쯤 풀어놓고 한 해의 여름을 몽땅 이곳에 바치자. 프로방스는 관광객들이 집에 간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지만 라벤더는 오직 6월에서 8월까지만 만개한다. 그러니 반드시 이 시기에 라벤더 순례를 가야만 하고 죽기 전에 딱 한 번 가보는 게 아니라 아직 건강하고 감각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가서 손가락에 꽃잎을 문질러 봐야 하며 톡 쏘는 라벤더 향기를 깊이 들이마셔야 한다. 이 시기가 되면 프로방스에서는 수많은 라벤더 축제가 벌어지고 시장에는 라벤더를 테마로 하는 상품들이 넘쳐난다. 때로는 상술에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리 많이 사도 집에 가서 후회할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 그라스, 소설, 향수, 그리고 샤넬 넘버 5의 비밀.
그윽하고 향기로운 공기에 감싸인 전 세계 향수의 본고장. 그라스는 남프랑스 프로방스에 있는 아주 평온한 마을이다. 세계적인 휴양도시 칸에서 24km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는 지중해라는 특유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세계가 뚝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든다. 조향사들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은 독일 작가 파트리크 쥔스킨트의 소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작고 소박한 도시다. 이른 아침에 햇살을 가득 머금은 야외 테이블에서 계곡에서 불러오는 미풍을 느끼며 아침 식사를 하노라면 온몸으로 달콤한 나른함이 훅고 지나간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공기 중의 미세한 향기들. 붉은색 타일 지붕과 청록색 올리브 나무와 잡목숲에 둘러싸여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언덕배기에서 자라는 사이프러스와 솔잎향이 모든 골목을 휘감는 향기로운 마을이다. 아마도 바다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외딴 도시이기에 이곳만의 독특한 역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라스의 깨끗한 물과 다른 곳에 비해 유독 더 온난한 기후, 비옥한 토양, 세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되면서 이 주변에 히아신스, 튜브로즈, 미모사, 레몬그로브, 제스민이 가득 피어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원래 그라스는 중세 이전에는 가죽산업이 발달한 고장이었다. 하지만 무두질한 동물의 가죽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갈리마르 지역의 향수 제조업자가 장갑에 꽃향기를 집어넣었고 이를 계기로 장갑 제조업자를 뜻하는 강티에와 향수 제조업자를 뜻하는 파푸메들의 협업 시대가 열렸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이 향기 나는 장갑을 앙리 2세의 아내이자 왕을 3명 배출한 어머니 카트린드 메디시스에게 선물했고 그 덕분에 그라스가 전 세계 향수의 본고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원래 이탈리아 출신인데 프랑스로 시집 올 때 함께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라스 지방의 향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덕분에 이곳은 유럽 향수의 본고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다 프랑스에서 가죽 제품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서 향기 나는 장갑의 인기가 점차 수그러들자 업자들은 아예 가죽 산업에서 손을 떼고 향수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들은 17세기 중반에 꽃잎을 차가운 물에 오래 담가서 향기를 더욱 짙게 우려내는 냉침법을 개발하면서 더 섬세한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1900년대 초반에는 천연 향료보다 훨씬 강한 인공 에센스를 탄생시키면서 전 세계의 향수 시장을 확실히 석권할 수 있었다. 이 무렵 20세기 최고 시인이라 불리는 폴 발레리가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글을 발표하여 일대 반향을 일으켰고 이 이론을 재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코코 샤넬이다. 당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코코 샤넬은 1921년 러시아 출신의 저명한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와 손잡고 넘버5라는 향수를 출시했다. 이것이 바로 천연향에 인공화합물을 첨가한 최초의 향수였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연간 꽃 수화량은 30톤 정도로 줄었지만 샤넬 기업은 아직도 그라스에 향수의 원액이 되는 제스민과 메이로즈가 자라는 광대한 밭을 소유하고 있다. 파트리크 쥐스킨스의 소설 향수의 무대. 파트리크 쥐스킨스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에서 프랑스 최고의 향수 제조업자 그루누이는 처녀를 24명 살해한 뒤 그 여인들의 향취를 채취하여 지상 최고의 향기를 만들어내고는 자기 몸에 그 황홀한 향수를 뿌리고 재판대로 나아간다. 이 소설의 무대가 바로 그라스인데 오늘날까지 그라스만의 전통적인 향수 제조법과 경영 방식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향수하우스의 주인들이다. 우아하고 매력적인 국제향수박물관에 가면 한눈에 이 도시의 향수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향수박물관은 말 그대로 전 세계 향수의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1989년에 개관했고 향수뿐만 아니라 비누와 화장품도 전시하고 있다.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한 이곳은 채취, 증류, 추출 등 향수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게 했고 시대별 사용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다. 제대로 향수 견약을 하면서 향수 제조법을 체험하고 싶다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프라고나르와 몰리나르에 들르면 좋다. 프라고나르는 그라스 태생인 로코코 시대 화가 이름을 따서 세운 향수 하우스이고 몰리나르 역시 1800년대 중반에 탄생한 유서 깊은 가족 기업이다. 하지만 나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때 향수 장갑으로 유명했던 갈리마르라는 향수 회사에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향수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내 옆에 하얀 작업복을 입은 개인 선생님이 섰다. 향수 제조는 약품 제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나를 크고 작은 비커들이 가득한 연구실로 데리고 가서 복잡하게 이어지는 향수 제조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었다. 내가 어떤 비커에 특히 눈길을 끄는 은방울꽃 용액 1mm를 첨가하자 그가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향수를 만드는 과정은 엄격한 정확성을 요하는 과학의 일종인데 함부로 용액을 섞으면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는 설명이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꽃을 농축한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들을 하나씩 들어 냄새를 맡아보고 그것들을 한 방울씩 섞어서 또 다른 용액을 만들어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를 제조했다. 그가 그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향수에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서 첫 글자를 떼어 아발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이 향수는 정확히 14일 후 코네티컷의 우리 집으로 배달되었다. 나는 그 가볍고도 섬세한 냄새에 감동했다. 언젠가 외출할 때 가볍게 뿌릴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향수는 그 자체로 프랑스다. 나는 그 작은 병에 프랑스를 담아 가지고 온 셈이었다. 그것은 또한 프랑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발전시켜온 과학과 영원불멸한 예술, 그리고 내 취향과 후각이 만나 형성된 세상에서 하나뿐인 명품이었다. 당신도 그런 향수를 만들어 두고두고 추억으로 삼을 만한
귀한 보석으로 간직하기를 바란다. 프랑스와 사랑에 빠지는 인문학 기행 남부편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린 목소리였습니다.